당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책에서 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아십니까? 신바람이랍니다. 예스! 신바람. 뭔가 이렇게 신나게 신바람. 그런데 그 신바람보다 더 좋은 바람이 있대요. 그 바람은 바로 산에서 내어주는 또는 들에서 내어주는 산들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산에 올라갔을 때 또 많은 길을 걸을 때 어느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 산들바람을 만났을 때 갖는 그 시원함과 상쾌함, 그때 진짜 많이 행복한 기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 신바람도 좋지만 신바람보다 더 좋은 바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산이 내어주는 산바람, 들이 내어주는 들바람, 이런 어떤 산들바람처럼 서로가 내어주는 그 바람이 우리가 더 좋아하는 바람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바람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 산들바람과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새별같이 빛났던 그 산들바람 같은 분들 지금부터 찾아갑니다. 자, 이제 전 시간까지 일제강점기의 그 정책들을 10년대, 20년대, 30년대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과연 그 시대 일제 정책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대 저항의 역사입니다. 나눠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항 공부할 때도 10년대 저항, 20년대 저항, 30년대 저항 나누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년대 저항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단체들과 사람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체들과 사람들이 이름이 비슷하기도 하고 외우기 참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거 하나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들을 외우고 기억하는 것,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하신 분들, 자신의 청춘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어놓고 삶을 걸고 싸우신 분들, 아무려면 이분들보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모습이 어렵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적어도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이 분들의 시간과 그 여정을 기억하는 것은 뒤에 오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예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접근하시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좀 더 이 공부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년대입니다. 10년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제의 그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태형, 직결 처분이 있었던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배웠단 말이죠.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국내, 이 1910년대 그 저항의 모습들을 이렇게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볼 텐데, 먼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공개적으로 통치하기 좀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1910년대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비밀 결사 형태, 비밀 결사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더라. 아무래도 무단 통치니까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조심조심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보였던 시기. 반면에 국외는요, 이 국외, 압록강을 건너간 이 국외는요, 여긴 뭐 일본은 아니니까 나름대로 이곳에서 이후 바로 이 땅 한반도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 꿈을 꾸는 공간, 여기에서는 바로 이렇게 독립운동기지, 독립운동기지, 여기서 이제 뭐 학교도 만들고 뭐 군인들도 양성해가지고 얘들이 총을 들고 나중에는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한 그런 움직임,
이런 어떤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비밀결사요,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1910년대 무단 통치하에서 비밀결사 형태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한말 만들어진 애국개몽 운동단체, 비밀결사단체, 아주 중요한 단체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민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죠? 신민회라는 거, 이거 배웠어요. 애국개몽 운동단체로서 이 신민회, 뭐 대성학교, 오산학교, 뭐 평양 자기회사, 태극서관, 그리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던 이 신민회. 자, 이 신민회는요, 1910년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마자 백오인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 해산당합니다.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 일제강점기 총독으로 부임했던 이 데라우치 암살 모의 사건, 여기에 이 신민회 회원들이 연루되었다라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다 잡아들였던, 한 105명 정도를 잡아들였던 사건, 그 안에 신민회 회원들이 다수 있었죠. 이러면서 와해를 시켜버리는 모습들이 있더라. 결국 이제 이 신민회 회원들 중 일부는요, 바로 이 북쪽으로 넘어갑니다. 북쪽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독립운동 기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국내에서는 이렇게 백오인 사건으로 문을 닫았지만, 신민회가 문을 닫았지만 그 이외에도 독립운동 기지 비밀결사 활동했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단체는 볼게요. 먼저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단체입니다. 이 전라도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있냐면 바로 독립의군부라고 있습니다. 독립의군부. 자, 이 독립의군부,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가 뭐냐면 의자예요. 의자. 의자네 의. 요건 이제 마치 의병 할 때 그 병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지? 그 뿌리, 그 연원을 들여다 보면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위정척사파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위정척사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보에서 의병이 나왔는데 그 의자를 쓰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전통 질서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그래서 고종의 명을 받아서 임병찬 같은 인물이 활약을 합니다. 고종의 명을 받아서 임병찬 같은 활약. 임병찬도 이제 한말, 이 당시에 의병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요, 다시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 나라를 되찾을 때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그건 바로 복벽주의여야 한다. 복벽주의여야 한다. 복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복자가 회복할 복자예요. 벽이라고 하는 것은 왕정, 즉 고종이 왕으로 있었던 시스템, 대한제국이 그랬잖아요. 조선이 그렇잖아요. 그런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던 옛 시스템, 이게 바로 독립의군부의 지향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권 반환 요구서 제출을 시도하는 모습들도 보이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국권을 뺏겼잖아. 그 국권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는 이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는 그 시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10년대 국내,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비밀결사, 대표적인 비밀결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독립의군부였다. 의자에 좀 방점을 찍으시라. 의병, 복벽주의와 연결되는 이유, 의자입니다. 의자, 독립의군부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다른 비밀결사 조직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번엔 이제 대구 지역, 대구 쪽, 이 경북 쪽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요. 바로 대한광복회가 있겠습니다. 대한광복회. 자, 이 대한광복회를 이끌었던 인물은요, 누구냐면 바로 박상진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참 제가 이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박상진은 여러분들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라고 한다면 당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제로서는요,
조선의 똑똑한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왜? 말이 되잖아. 시키면 잘 알아서 일하잖아. 그래서 조선의 최고 엘리트들을 포섭해가지고 일본에 잘 말 듣는 그런 일본의 어떤 관료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 말은 건 뭐냐면 최고 엘리트들은 사실은 나라가 망했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판사.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을사오적,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이 5명 을사오적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상진은요, 그들과는 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경술국치,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과감없이 사표를 냅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있을 곳은 판사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판사의 그 앞자리.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되었을 때 그 판사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독립운동가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독립운동가 그 자리에 이제 내가 앉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식인이 해야 될 길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삶도요, 늘 선택의 순간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내가 좀 더 건강하게,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그 순간을 들여다보는 거,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박상진은요, 나라가 망하는 이 시점이 되었을 때 내가 앉아있을 자리는 판사의 자리가 아니라 판사 그 앞자리, 바로 그 독립운동가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에 만들었던 그 조직이 바로 이 대한광복회다라는 겁니다. 대한광복회. 자, 이 대한광복회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있었던 독립의군부와 같이 비밀결사 조직이에요. 하지만 독립의군부는 어떤 모습, 독립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을 지향한다 그랬죠? 의자가 있으니까 다시 옛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야.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러나 대한광복회는 그렇지 않아요. 대한광복회는 옛날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고요. 공화정을 지향합니다. 여러분들 공화정이 어떤 곳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영문이 뭐예요? Republic of Korea. 우린 공화국이, 리퍼블릭이라는 게 공화국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린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그에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적 역할을 위임할 뿐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화국의 작동 원리입니다. 바로 이 대한광복회는 이 공화정을 지향했던 것이죠. 어찌 본다면 독립의군부는 과거를 지향했다면 이 대한광복회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박상진, 결국 박상진은 이 대한광복회를 이끌다가 결국은 잡혔고 그의 약속대로 일본 판사 앞에 앉아서 사형을 언도받았던,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그 인물이 바로 박상진입니다. 이분들은 늘 고민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의 과정 속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런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박상진은요, 이런 어떤 활동들을 했는데요. 주로 사실 이 대한광복회는 어찌 보면 1920년대 엄청나게 활동했던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바로 의열단입니다. 바로 이 친일 또는 이 일본 관리들, 일본 건물들 총으로 쏘거나 폭탄을 던져가지고 제거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의열단, 영화 암살, 영화 밀정 그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그 의열단에 어찌 보면 영감을 주었던 조직, 이 조직이 대한광복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일 보호를 처단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 또 만주에 또 사관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 대한광복회가 공유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1910년대 국내에서 비밀결사로 활동했던 복벽주의를 지향했던 이 독립의군부와 공화정을 지향했던 대한광복회를 꼭 기억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국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반도 안에서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조직으로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를 봤고요. 이제 국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외의 어떤 인물들, 정말 산들바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 경계선이 보입니다. 압록강 경계선 보이는데 요 넘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옛날 그 고구려 영토, 그리고 만주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를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어찌 보면 남만주 지역일 것 같은데 이 지역을 우리는 간도라고 불렀어요. 여기 이 일대를 간도라고 불렀어요. 간도라고. 그래서 간도긴 간도인데 서쪽에 있는 간도라고 해서 서간도 지역. 서간도 지역. 그리고 북쪽에 있는 간도라고 해서 북간도 지역.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좀 봐주세요. 서간도, 북간도. 서간도, 북간도. 그 다음에 이쪽 있죠? 여기 지금 어딥니까? 여기.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바로 연해주가 되겠습니다. 연해주에 가면 이제 랍스터 한번 좀 드셔야죠. 크랩하고. 한번 가봤는데 좋아. 뭐 볼 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깨끗하고 좋아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곳이 서간도 지역, 위치 잘 봐주세요. 북간도 지역, 그 다음이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간도 지역입니다. 자, 이 서간도 지역, 아까 제가 신민회가 와야 됐다고 그랬는데 그 신민회 회원들 일부가 이 서간도 지역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곳에다가 바로 이제 항상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타지로 갔을 때 제일 먼저 세우는 건물이 뭔지 아세요? 정말 감동스럽게도 늘 먼저 세우는 것은 아이들의 학교입니다. 정말 예나 지금이나 이 교육열은 정말 대단. 나라가 잃어도 교육열이야. 나라가 잃어도. 그죠? 항상 거기서 중심을 해요. 경학사 이름도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기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경학사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뭐 땅도 필요할 것이고 또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원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기에 이회영 선생이 있고요. 이회영 선생이 있고요. 우리나라 초대 국무령이라고 할 수 있는 석주 이상용 선생.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회영, 이상용 이런 분들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씨 6형제 중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이분들이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 지금이 어느 땅이냐면 명동 일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입니까? 명동입니다. 강남 아닙니다. 명동이 제일 비쌉니다. 근데 그 명동 일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회영을 비롯한 이씨 6형제들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2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감이 와요? 2조가 어느 정도인지? 뭐 몇 대를 이어서 써도 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 그 돈을 갖고 있는 집안. 이게 우당 이회영 선생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라가 망하는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 그 즈음이 되었을 때 모여서 문중회의를 해요. 그리고 결정을 하죠. 이제까지 우리가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왔으니 그 나라의 그 녹을 줬던 그 나라가 이제 망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갚아야 될 때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급하게 처분합니다. 처분하고 그때 그 모은 돈으로 이곳에 가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때 여러분들 그 이회영 일가에서 이 돈을 3년 만에 다 써요. 그리고 나온 그들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옆집에 옥수수 죽을 꿀어가는 장면이 등장해요. 2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옆집에 옥수수 죽을 꿀어가는 장면.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회영 선생이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이회영 선생이 던진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하실 수 있으세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가벼운 질문은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묵직한 질문이고요. 저도 사실 이 이회영 선생의 이 질문을 제 심장에 새겨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기억하세요.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줄 겁니다. 가끔씩이라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특히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나의 인생,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히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요.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회영 선생의 답은 이렇게 귀결될 것 같아요. 일생으로 답했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상용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최초의 국무령인데요. 이상용 선생은 이 집안에요. 독립유공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다 독립유공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대접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이거 준비하는 거 시험 문제를 보고 답을 맞춰가지고 합격증을 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현재 우리를 있게 해줬던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행위, 저는 그게 그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그 행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걸 외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히 이분들의 이름을 외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싸구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 기억해야 역사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만든 학교, 이게 신흥 강습소에서 출발하는데요. 이 학교 이름이 바로 신흥을 기억하세요. 새롭게 일어나는 바로 무관학교, 육사 같은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이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이 나중에 이제 서로 군정서, 군대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군정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신흥 무관학교는 당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청춘들에게 하나의 로망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던 듯합니다. 님 웨일스의 그 아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아리랑, 그 책의 주인공이 김산이라는 항일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항일 독립운동가가 어렸을 때 이 신흥 무관학교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를 찾아가요. 어떻게 차 타고 왔겠어요? 걸어갔죠. 이 엄청난 데를 이 만주 쪽을 걸어간 거예요. 그때 13살인가? 13살인가 그래요. 너무너무 신흥 무관학교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어린 친구도 독립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 왔는데 야 너는 몇 살인데 여기 왔냐? 여기는 야 너 이렇게 어린애 들어오는 데 아니야. 정말 고생하면서 왔는데 들어오는 곳은 아니니까 어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이 김산이 주저앉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마음은 어리지 않습니다. 나도 이 조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 물리적 나이 때문에 저를 여기 못 들어간다고 합니까? 라고 땡깡을 부리는 거죠. 나는 해줘 하면서 지금 그래서 특별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여기에
잠시 수학했던 공부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 이 청춘들한테 이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 시대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로 알려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삶을 바칠 만한 어떤 그런 곳이구나라고 어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간도 지역의 신흥무관학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은 북간도 지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간도 지역. 자, 이 북간도 지역은 사실은 대단한 지역이죠. 사실 이 북간도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연변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왜 이곳에 연변 쪽에 조선족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었을까? 네, 일제강점기 그 이전부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넘어가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이 조선족들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넘어갔던 그 분들 중에서 뭐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대표적인 분들, 명동학교를 세웠던 김야견 같은 분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김야견 이분도 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노비 다 데리고 이곳에 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이 학교를 세웠던 곳입니다. 명동학교입니다, 여러분들. 명확합니다. 밝힐 명자예요. 동쪽을 밝히는 학교. 동쪽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어두운 식민지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밝힐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명확하게 교육과정이 이미 이름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명동학교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을 정도예요. 이 학교 출신들 당연히 독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학교 출신 중에 1920년대 이 땅 한반도를 정말 눈물 펑펑 나게 만들었던, 그리고 지금 우리도 흥얼거리는 이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여러분, 이게 민요인 것 같죠? 아니에요. 민요 아닙니다. 이거 영화 OST입니다. 우리 민요를 영화 OST로 각색을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나훈규, 영화 감독 나훈규의 영화 아리랑 엔딩곡이 바로 이 노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었다. 그 나훈규가 이 명동학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너무 좋아하는 시인 누가 있습니까?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윤동주 아니겠습니까? 윤동주도 역시 이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말 이 명동학교 출신들 졸업생들 많지 않아요. 일제가 결국은 이제 폐쇄시키기 때문에 한 100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많지 않은 졸업생들이 한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 샛별과도 같은 그런 인물들로 활약했다는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런 분들이 가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특히 여기 이제 이 대종교가 중심이 되어서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중광단이라고 하는데요. 대종교는 여러분들 단군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죠? 뭐 요즘 단군 믿는 종교하면 또 사람들이 좀 많은 성별 갖고 있어요. 예, 뭐 도를 아십니까? 이쪽 연결됩니까? 뭐 이런 질문도 막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당시는 일제 강점기예요. 일제 강점기에 어떤 우리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로서의 힘,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을 믿는 이 대종교가 중심에서 중광단을 만들었고요. 이후에 이제 학교들이 있다면 뭐 서전서수, 이상설, 이준, 이상설, 이위종, 헤이그 특사 아시죠? 네, 이상설의 서전서수, 그다음에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광단에서도 후원했던 그런 조직, 군대가 이게 바로 북로군정서입니다. 북로군정서. 북로군정서 하면 여러분 1920년대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그 부대입니다. 네, 바로 이렇게 싸들고 돈을 다 이곳에서 퍼부으면서 만들었던 그 독립운동 기지들, 그 기지들에서 이런 군대가 만들어졌고, 그들이 이제 20년대 들어서 항일무장 투쟁에
선봉에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대한독립군도 있습니다. 이 대한독립군은요, 바로 홍범도 장군, 나르는 호랑이 홍범도 장군, 바로 봉오동 전투의 승리를 가져왔던 그 주력 부대가 바로 이 대한독립군이죠. 이 대한독립군도 또 이 북간도 지역에서 또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뿐만 아니라 연해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해주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해서 새로운 한인들이 사는 동네. 그래서 동네 이름이 아예 신안촌이야, 신안촌. 와, 그냥 때로 간 거야, 때로. 때로 가서 이 지역에서 정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 지역에서 서간도에 이회영, 이상용, 북간도에 김야견이 있다면 연해주에서는 최재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재형을. 이 고려인들의 패치카, 고려인들의 패치카로 알려진 별명이 패치카야, 패치카. 패치카가 뭐냐면 여러분들, 러시아는 워낙 춥잖아요. 예, 추워서 그 집안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난로예요, 난로. 예. 고려인들에게는 그 따뜻한 난로와도 같은 그런 존재. 여러분이 이 지역이 춥잖아요. 추운데 몸을 녹여줄 수 있는 패치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안중근. 그 안중근의 모든 자금을 댔던 인물이 바로 최재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중근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안중근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이 최재형 선생이에요. 이분은 이 연해주 지역에서 재벌입니다. 재벌. 돈을 엄청 벌어요. 군수물자라든지 또 군납품, 이 지역에 이제 러시아 군대 이 군납을 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래서 군납을 하려면 이제 뭐 닭도 키워야 되고 뭐 먹을 것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고 다 고려인들, 이 지역에 넘어갔던 이 조선인들한테 다 지정을 해줘요. 너는 닭을 키우게, 너는 뭘 하게, 너는 뭘 하게. 굶어 죽지 않도록 다 내가 거두어가지고 내가 돈 벌게 해줄 테니까 다. 이러니까 이제 고려인들한테는 이분만 믿고 사는 거야. 그래서 별명이 고려인의 패치카라고 불렸는데 정말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재형의 신분은 노비 출신입니다. 노비 출신이라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이 조선을 건너가지고 이곳 블라디보스토크에 왔다가 부모님을 여의고 굶어 죽는 그 순간에 부두에 쓰러져 있었던 어린 친구였어요. 그 어린 친구를 러시아의 한 부부가 발견하고 거두어들이면서 거기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노비 출신이어서 엄청난 차별받았죠. 가난했고요. 이쯤 되면 굳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억압과 굴레와 차별, 이거 외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망했대. 그래, 그럴만도 해. 나를 이렇게 차별하고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었으니 그럴만도 해. 잘됐다, 꼬숩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돌을 던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최재형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질문에 그런 나라라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나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도리.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나 왜 이렇게 초라해지고 나 왜 이렇게 싸구려가 되는지 그런 느낌. 뭐 하나 나라에서 날 조금만 이렇게 불이익을 줘도 말이야 내가 이 따위 나라 이랬던 내가 너무 창피해지고 막 이래요.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깨달음, 이런 것들을 좀 얻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최재형, 연해주의 최재형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업회라는 것도 만들고요. 권업신문이라고 말 그대로 서로 서로 일하는 것들을 권하면서 열심히 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도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일종의 어떤 최초의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는 대한광복군 정부도 이곳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다 이상설, 여기도 지금 이상설 있었잖아요. 북한도 이상설 왔다 갔다 정말 저기 저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정말 이 지구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독립운동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여기도 오셨네요. 근데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의 자금줄이 최재형이에요. 다 모든 자금을 대줬던 인물이 바로 이 최재형 선생이다. 결국 이제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많이 들어섰는데 연해주 지역에서도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될 겁니다.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서간도 지역의 대표적인 신흥무관학교, 북간도 지역의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그러니까 학교가 있고 군대가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 기지는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구성이 학교와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곳 연해주에서도 또 이렇게 권업회와 같은 그런 조직이 있었고 정부, 대한광복군 정부와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바다 건너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본토. 미국 본토에는요, 대한인국민회,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대한인국민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대한인국민회가 만들어진 어떤 그 계기도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한 말, 바로 스티븐스, 외교 고문으로 파견됐던 이 스티븐스를 저격했던 장인환 전명운, 이 장인환 전명운을 구명하는 과정에서 한인들이 뭉치게 되면서 만든 조직이 바로 대한인 국민회라는 것이고, 또 하와이도 있어요, 여러분. 하와이는요, 박용만을 중심으로 한, 개그맨 김용만이 아니고요, 박용만입니다. 이 박용만을 중심으로 한 대조선 국민군단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군단이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군대가 있었던 거야. 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든 이런 모습들 놀랍죠? 또 있어요, 여러분들. 멕시코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숙무학교라는 게 있어요. 숙무학교. 이제 여기 이제 이근영 같은 그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든 그 학교인데, 말 그대로 숭배하는 거예요. 무를 숭배하는 학교. 그러니까 군인 양성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 기지 속에서 군인들을 양성해서 언젠가는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여기 하와이에 간 사람들 사탕수수 노동자들이고요. 이 멕시코에 간 사람들은 이 애니켄이라고도 하고, 이 애니켄 노동자들이에요. 이 애니켄 그 가시가 얼마나 억센지 몰라요. 거기에 배워가면서 고통받으면서 고생하면서 그 받은 적은 임금, 그 임금 중에 또 일부를 쪼개가지고 당시 우리나라 독립운동 자금에 보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정말 가난해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나라가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바쳐냈던 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정말 이 국내엔 비밀 역사, 국외엔 독립운동 기지 너무나도 많이 1910년대 활동하고 있었다. 와, 1910년대가 무단 통치고 엄청 찍어 누르는 어떤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자신의 청춘과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을 모두 바쳐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그 꿈 하나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구나. 이게 우리의 역사구나.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배우기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역사는 치욕의 역사가 아니라 저는 희망의 역사고, 저는 정말 장한 우리 자랑의 역사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분들을 한 번씩 만나가 보자고요. 오케이?